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는 병상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 방역 당국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완치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 방역 상황과 또 완치자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네, 교수님 어제 신규 확진자가 좀 한풀 꺾였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320명으로 늘었는데 어제 그런 진단이 전혀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어저께 그 확진자 숫자가 약간 줄어든 것은요. 어저께 월요일이기 때문에 약간 주말의 여파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8월 초에 광화문 집회라든지 그 서울에 있는 종교 모임 이런 모임에서 확인된 확진자 숫자들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확진자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부분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확진자 소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발생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셨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신경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이번 주 정도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확진이 나온 그 장소를 짚어보면은 뭐 고시원, 미용실 이렇게 그동안 좀 확진으로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던 곳들에서 확진이 나오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지역 이런 지역에서 주로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최근 일주일 상황은 그 지역들이 돌파된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동안에 발생되지 않았던 지역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의료진도 그렇고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다가 나중에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의료진이 격리되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더 큰 문제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예. 말씀하셨지만 의료계가 또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확진자 수가 300명, 500명, 1000명이 되더라도 의료진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뭐 병실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계의 그 집단 파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휴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일단 그 폐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입니까? 사실은 뭐 이게 휴진율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들이 각자 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많이 동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종합병원 전공의 분들이 진료 현장에서 많이 빠지시게 되면서 종합병원들은 일정 정도 의료 시설에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갈등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현재 종합병원 이용들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비 좀 많으셨거든요. 좀 그것만 좀 줄여주셔도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라든지 중증 환자 진료에는 큰 여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도 사실 이번 갈등이 시작이 정부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약간만 멈춰주시면은 많은 갈등들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방역 당국에서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어디에서 누구한테 감염되는지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깜깜이 환자 비율이 35%를 넘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증상이 거의 없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제 많은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된 지역 경우에는 그냥 그 확진자가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 그러니까 어저께 날씨가 많이 더우셔서 에어컨을 많이 켜놓고 주무셔서 목이 약간 답답하시다. 이런 분이 오셨을 때 검사를 의뢰했는데 실제로 양성자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료진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국민들도 어. 내가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모르시고 인지하지 못하시고 주변 분의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는 것이고요. 3단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환자분들을 다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서 격리하거나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료계 감염학회에서는 지금 빨리 3단계를 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집이나 이제 그 모임을 하지 않도록 강제화시켜서 한 일주 정도,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그 전파 주기가 짧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3에서 한 5일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아주 강하게만 하셔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단계 거리 두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된다. 교수님은 그런 입장이신가요? 사실은 이제 저도 한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뭐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는 느낌이 있고 교수님들은 이제 위중하신 분들을 보시는 느낌, 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데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요. 지금 중증 환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반 병상이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분들은 그 인공호흡기를 또 달아야 되는데 이게 격리병실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격리병실을 또 만드는 과정도 좀 쉽지 않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분 나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 일반 병실이야 그냥 다른 데로 좀 옮기시면 되는데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분 어디로 보냅니까? 못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병실이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부족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 겁니까? 지금 아마 정부에서 계속 만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병실들은 오늘 아침에 계속 만들어서 1,100병상에서 745병상 추가한다고 계속 병상을 만들고 있는데 예.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 완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완화시키는 전제 조건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그 대비를 하면서 이제 완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인천의 길병원 상황처럼 그 병상 100개를 없앴어요. 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일반 이거는 병실로 병상으로 돌렸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이건 넌센스한 일입니다, 사실은. 100개 병상을 없앴으니까 그 지금 현재 부족한 이유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 100개의 병상만 갖고 있어서도 지금 훨씬 더 여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느 분이 결정하셨는지 좀 책임자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분이 다시 또 결정하기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텐데 똑같은 형식으로 이번 사태가 극복됐다 하더라도 또 병상을 없애버리면은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서 이번 사태 극복되면은 그런 상황을 이제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완화시켜 버리면은 이럴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자분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희생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3단계로 빨리 격상해서 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빨리 줄여보자 이런 얘기죠. 네. 길병원에서 누가 어떻게 병상을 일반 병상으로 돌렸는지 저희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중환자 병상이라는 게 바로 만들지 못하나요? 지금 중환자 병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 격리 병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압실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전파시키기 때문에 그 격리, 그 차폐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예. 지금 현재 중환자실이 우리나라 가보시면 면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실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공동된 시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들이 많죠. 근데 미국이나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다 1인실로 많이 격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다 오픈된 그 병상을 많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바꾸는 데는 좀 시간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그 개인 민간 병원이 전체 병원을 다 코로나19 병원으로 이게 활용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모든 병원이 다 코로나19 환자로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 용량도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지금은 수도권 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환자들도 진료하면서 이제 중환자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위중한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임의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가 몇 명만 더 늘어나도 아마 병실 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정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정부가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기준은 다 이제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확진자 숫자의 발생 추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계 감당할 여력 이런 게 다 충족은 되는데 단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마 경제적 충격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 결과를 아마 보고 결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근데 다행이라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주에 뭐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사회적 이동을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분위기로 확진자 숫자가 약간 좀 줄어든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2단계로 막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분들이 지금 3단계가 아니지만 3단계 그 지침 같은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서 미리 한번 이번 내일 오늘 내일 모레 3단계를 미리 그냥 자율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3단계를 안 갈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3단계를 경험해 보고 아 이런 건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느껴지면서 행동하시면은 3단계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완치한 사람들이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홍콩에서 확인을 됐다는데 만약에 재감염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뭐 백신 개발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홍콩 사례를 이제 봤는데요. 이게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전 세계 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되는데 이 재감염 사례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유전자 검사에서 다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감염이 우리나라에 몇몇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것은 보니까 그 유전자 타입 자체가 완전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증상은 처음보다 좀 경미하게 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한 사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면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면역력이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재감염될 수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면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노출력이 굉장히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일정 정도 감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백신이 다 무용하다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백신 자체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인지 독감도 매년 바뀌고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그 1년 정도의 주기만이라도 좀 가지면은 우리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백신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지면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유행한 지가 한 6개월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아직 그렇게 큰 변이는 아직 없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백신을 좀 믿고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 홍콩 사례의 경우에는 이 면역력이 기간이 조금 생각보다 짧게 나온 거죠. 네, 이제 약간 좀 증상도 경미하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마 유전자 타입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V형, L형, 뭐 G형, GH형 나오는데 처음에 아마 중국에서 유행했던 거랑 지금 유행과 약간씩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코로나19 완치된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좀 걱정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뭐 증상을 보면 탈모라든지 호흡곤란, 뭐 관절 통증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뭐 이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뭐 위중한 환자분들은 다 후유증을 어느 정도 앓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환자분들 뭐 여쭤보면 말씀하시는 게 이 격리됐다는 그런 불안감, 그다음에 내가 코로나 감염됐다는 그런 뭐 일종의 죄책감이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탈모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위중하신 분들일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고요. 아마 예.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이런 경우에는 탈모가 좀 원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에서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당뇨라든지 다른 관절염 이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로나19의 전형적인 미각이나 후각 상실 같은 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고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도 가끔 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 이것은 뭐 위중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시면은 일정 정도 약간 선망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충격이나 후유증 같은 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반적인 질환하고 이게 너무 큰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이게 그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질환이고 본인들이 그런 질병을 알았다는 그런 심리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중한 질환을 앓고 난다면은 꼭 심리 상담을 이제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신과적인 상담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탈모의 경우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감염 때문에 직접적으로 탈모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생긴다 그런 아, 지적인가요?
이런 그 위중한 질환을 앓고 나면 그런 스트레스성 상황 때문에 약간 탈모가 이런 그 우리 머리 털은 또 성장기가 있고 이제 퇴행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퇴행기가 저기 성장기가 빠지면서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된다고 해요. 탈모 증상들은. 근데 뭐 일부는 좀 더 오래 가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탈모 자체는 뭐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 백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또 안전성 검증 없이는 긴급 승인이 안 된다. 이런 좀 상반된 입장을 밝혀서요. 백신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백신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 때문인지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백신이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빠르면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안정성이죠. 사실 지금 2개의 백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강조하는 백신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백신 하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캐시노팜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서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둘 다 예. 3상은 안 한 거예요. 그냥 2상까지 하고 일단 허가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신은 그 두 나라 빼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하다 보면은 부작용이나 이런 안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백신 개발들이 계속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어떠한 형태의 백신이 나오긴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백신을 우리나라가 접종할 때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서 접종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백신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백신들이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브라질에서 3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두 나라가 아마 거의 동시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백신을 들여올지 아마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 정부도 서구 쪽에 있는 백신 몇 가지를 지금 갖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미리 이제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일부 백신들은 이제 DNA 백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DNA 백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백신하고 좀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저도 아직 DNA 백신 접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것들도 다시 교육을 저희가 좀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접종하는지 안정성도 좀 저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준비들을 조금씩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